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4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수설비는 기본 두 문제는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거의 두 문제 형상이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는 급수 방식 쪽입니다. 하나는 기본 항상 여기서는 한 문제는 급수 방식 쪽을 다룬다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문제는 급수 방식 쪽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한 문제는 기본적인 두 가지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급수 배관하고 급수 오염 파트 있죠. 이쪽에 다루는 쪽 하나 문제하고 앞쪽에 기본 이론 쪽 다루는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그 파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은 종합 문제 내면서 뒤쪽에 급수 배관 쪽 이 파트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1번 문제는 거기 정수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수의 정화 방법 중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정수법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네. 물을 정수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가법이 있고, 거기 보통 침전법 순서대로 하면 침전법 개념이 있고, 복기법, 여가법, 이 멸균이죠. 예, 멸균법이 있습니다. 멸균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통 다룰 수 있는 데가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나 다룰 수 있는 데가 침전법 쪽하고 폭기법 쪽은 혹시나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전은 깔아앉히는 게 침전법이고, 폭기는 무엇이다?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원래 폭기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전법은 약품 침전, 중력 침전법이고요. 완소가는 중력 침전법과 약품 침전법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루면 약품 침전법 정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약품 침전법은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흙탕물이집니다. 그러면 이 물 속에 무엇이 많이 부유하다? 이 점토 성분 같은 이 미세 물질이 많이 부유되어 있겠죠. 이것을 빠르게 침전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항산 이 알루미늄인 이 항산 반토를 갖다가 항산 반토를 보통 넣어서 명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침전제인 이 항산 알루미늄을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을 무슨 침전법이라고 한다? 약품 침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탕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나 홍수 시 보통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력 침전법을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흙탕물일 때는 빠르게 침전하기 위해서 이 약품 침전법을 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폭기법은 이 물속에 보통 용해되어 있는 다른 성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폭기법은 보통 이 철 성분을, 용해성 철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용해성 철은 일반적으로 이 물속에 용해된 철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해서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성분 제거를 위해서 전 단계죠. 이 철성분 제거라든지 이런 유해가스, 암모니아 등 이런 유해가스 발산 목적입니다.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가스 발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폭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5번 개념이죠. 폭기법 개념을 묻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폭기법 또는
요새 중등 교과서에서는 포기법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음 급수기구 중 최저 필요수압이 가장 큰 거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이 세정 밸브가 블로드아웃식 대변기가 됐을 때는 얼마만큼의 수압을 필요한다 해서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압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둘 그 샤워기 있죠? 샤워기가 얼마가 된다? 0.07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압을 갖다가 물의 높이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된다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한 몇 메다의 수두가 필요하다? 7m의 수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물탱크의 높이가 7m만큼 유지해 줘야지만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급수부하 단위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죠. 급수부하 단위는 배수부하 단위도 같고요. 급수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예요. 세면기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배수부하 단위 기준도 똑같아요. 배수부하 단위 기준도 동일하게 누구다? 세면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면기를 기준으로 부하 단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에 물의 경도의 개념을 나타냈죠. 물의 경도. 자, 2번 지문은 물의 경도. 자, 물의 경도라는 것은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양을 뭐로 환산했다? 물 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등등 많겠죠. 칼슘도 있을 거고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게 물의 경도의 개념입니다. 탄산칼슘 CS.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위는 무엇을 쓴다 했어요? 단위? ppm 100만 분율만 쓰면 되겠죠? 단위는 ppm을 쓰고 있습니다. ppm. 그럼 ppm 이꼬로 미리그램 퍼 리터 같은 단위입니다. 미리그램 퍼 리터. 그리고 그램 퍼 입방메다. 1세제곱미터에 몇 그램 포함되어 있는 1g 포함되어 이것이 ppm 단위입니다. 동일하게 다 무엇이다? 100만 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분율 개념이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2번은 자 틀렸죠. 한산 기준이 마그네슘이 아니라 무슨 칼슘?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3번 일반 음용수의 정수법에는 저기 있죠. 침전법, 토끼법, 여가법, 멸균법이 있었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사무소 건물의 자병수 비율. 자, 이 자병수 비율하고 음용수 비율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자병수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잡다한 용도죠. 그래서 이제 자병수하고 음용수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겠죠.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씻거나 이런 데 쓰는 물은 무슨 수? 음용수라고 하고 자병수는 그러하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면 자병수라는 것은 이런 거 청소용이나 이런 대변기 세정용 같은 거 있죠. 대변기 세정용이나 살수용 등등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무슨 수? 자병수라고 칭합니다. 자병수. 그러면 음용수의 개념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게 무슨 수? 음용수입니다. 그래서 음용수 비율하고 자병수 비율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서 음료용이라든지
조리용, 세면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음용수라고 칭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율을 따질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자병수 비율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장시간, 장기간 계속 거주하는데 자병수 비율이 많이 소요되고, 음용수 비율은 장시간, 장기간 안 있다는 게 짧은 시간이 있는 데는 음용수 비율이 높아진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장기간, 장시간 거주해요? 주택이나 사무소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장시간, 장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비율이 높다? 자병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시면서 과연 마시는 게 많을까요? 변기 가서 내리는 게 많을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보면 대충 느낌이 나. 맞아? 마시는 걸 많이 마십니까? 여기서 또 샤워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 잘 없죠? 샤워할 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는 무슨 비율이 높다? 자병수 사용 비율이 제일 높고, 호텔이나 병원 같은 데는 무엇이다? 음용수 비율이 높습니다. 음용수 비율이. 그래서 호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저거잖아요. 목욕물 아닙니까? 맞지? 호텔에서 많이 마십니까? 그래서 호텔이나 병원은 음용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순서는 치도정, 송배급으로 하시면 된다겠죠? 치도정. 그래서 자, 이거는 치수장이 있고, 상수도는 치수장이 있고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 그리고 배수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기본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마다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라 칭하고, 정수장에서 물을 알맞게 만드는 걸 마다 정수. 정수장에서 이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데 이걸 말한다? 송수락하고 보내송장.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배수를 해주고 건물로 뭐 한다? 급수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측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뭐 저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문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 먹는 물의 뭐다? 수질 기준이 있죠?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아마 지문을 따가 쓸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뭐 저런 거에 대해서 꼭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올해 지문을 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앞에서 종합 문제 다룰 때 이거 꼭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도, 먹는 물 경도는 얼마로 본다? 1000으로 보라 했죠? 1000mg per 리터 초과하지 않으면 돼? 이하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돗물일 때는 얼마다? 이건 300이라 했죠? 300. 먹는 해양 심층수는 1200인데 그까지 가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두실 것이 정발 잔유물이 얼마다? 500이죠. 500. 뒤에 수치는 떼겠습니다. 단위는. 그리고 염소이온이 250 됩니다. 250. 요거의 절반 얘가 되고 요거의 절반 여기 돼요. 그리고 요것만 별도로 외우면 되고, 수돗물은 300. 자, 그러면 이겁니다. 별도로 주어지면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모르면 무엇이다? 이거든? 다른 물은. 먹는 물이 종류가 많거든요. 뭐 샘물도 있고 먹는 샘물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동일한 그 유형의 문제가
문제 하나 있는데요. 경도 1000mm 이하 있거든요. 이 뒤에 수돗물은 이 가로놓기가 없어요. 그럼 그건 지문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수돗물이 안 들어가면 천이 맞아요.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수돗물일 때는 300이어야 돼. 수돗물.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250.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자, 색도는 5도. 5도입니다. 탁도는 얼마가 된다? 1 NTU입니다. 근데 수돗물은 얼마다? 0.5 NTU 개념이 됩니다. 0.5 NTU. 탁도는 NTU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저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제는 얼마다? 0.5가 됩니다. 0.5mg per 리터 이하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 pH죠. 수소 이온도 pH는 5.8에서 8.5가 됩니다. 그런데 샘물이라든지 먹는 이런 샘물들 아니면 공동 먹는 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얼마 된다? 이것은 pH 4.5에서 9.5가 됩니다. 9.5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온은 0.001입니다. 자, 이하가 돼야 됩니다. 0.001. 그래서,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원래 몇 페이지 돼요? 몇 페이지 되는지 답될 놈들은 이놈들입니다. 답될 놈들은 이놈들입니다. 19회 때 낼 때요.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내기 지문 쓰고 가르쳐 준 거에서 답 만들었습니다. 신경 그거 다 못 외워요. 외우실 분들은 환경부에 들어가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몇 페이지 나와요. 그거 다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실 분들은. 답은 여기서 유도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해. 나는 목숨 걸고 강의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 전부 다 냈습니다. 이거 냈고요. 지문 냈을 때 옛날 이제 색도 한번 지문 냈었고, 그리고 이제 앞 19회 때 이거 낸 거고요. 저는 많이 강의 안 합니다. 이거만 기출 문제만 보면 큰일 나요. 기출 문제 보고 풀면 큰일 납니다. 과거 이제 기출 문제였으니까 이것만 언급이 되고 있거든. 수소 이온 농도. 그래서 자, 수는 0.001 기준 잡고 있습니다. 수는 0.0001입니다. 0.0001. 봐두시면 됩니다. 미금출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구상 있는 한. 지구상 있는 한. 원래, 제가 하고 같습니다. 차를 몰면 원래 다 범법행위라 가지고. 걸면 원래 다 걸린다 가지고. 자, 보시고. 자, 그리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지문 한 줄 나오니까 공부 열심히 해 놓으세요. 답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다시 지문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내고 나서 다음에는 바로 볼 필요가 없고요. 19회 때 한 문제 냈는데 20회 때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앞에 치면요,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급수 방식은 시험에 내도 계속 냅니다. 걔는 주택관리사 시험 없어질 때까지 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공동주택, 자, 아파트의 급수 설비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일일 평균 사용량은
자, 보통 이겁니다. 기본적인, 약간 민영주택하고 임대주택이 약간 설계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주공에서 낼 때 냈던 겁니다. 주공에서 낼 때, 주택공사에서 낼 때 냈는데, 주공은 임대주택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올 게 160에서 200리터로 나왔어요. 1인당. 이렇게 나오고. 그때 민영주택 설계 기준은 200에서 250이거든요. 일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써놓은 겁니다. 160에서 250리터 펀인 정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설계 기준이 약간 틀려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영주택들은 저겁니다. 사용량이 좀 많게 설계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급수설계에서 최상층 기준으로 뭐다? 최저 필요압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든 어디다? 여기가 수압이 적은 거예요. 최상층이 이게 수압이 제일 적어요. 여기는 수압이 적고 밑에 층은 뭐다? 여기가 수압이 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하층 부분이 수압이 커요. 이래 되다 보니까 최저 수압은 여길 기준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저는. 만약에 여길 최저로 설계해도 여기 물 안 나옵니다. 맞죠? 여기 기준으로 설계해 주면요. 여기 물 안 나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대 내의 급수 압력은 0.6에서 0.7 정도면 엄청 센 겁니다. 맨날 소방호수에 물 맞는 속도로 물 받아야 됩니다. 샤워할 때 대포 쏘는 걸로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압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최고는 이겁니다.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가 돼야 돼. 이게 최고가 이 이하로 설계해 줘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그리고 4번에 고층 건물에서 급수 계통에 적절하게 조닝을 하지 않으면 낮은 층일수록 습격작용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수압이 커지니까. 워터에만은 수압이 클 때, 유속이 빠를 때 발생하기 쉽다겠죠. 그래서 저층 부분에 워터에만 습격작용이 일어나기 쉽어요. 그래서 급수 조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급수나 급탕에서의 조닝이죠. 이거는 압력의 균등화가 목적이죠. 급수나 급탕에서의 조닝의 목적은 이거는 압력 때문에, 압력의 균등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급수압력, 급탕의 압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의 조닝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공조 쪽 있죠. 공조 설비 쪽이나 이런 난방 지역에서 조닝, 이게 공조 설비에서의 조닝의 목적은 이거는 에너지 절약 목적이고요. 여기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목적입니다. 얘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틀려요. 개념상 구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제발 급수에서의 조닝은 에너지 절감 목적 아닙니다. 급수 같은 걸 조닝하면 비용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보통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저수조 재질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FRP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혹시나 해서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않습니다.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급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급수 인입 간격이나 급수 탱크의 용량이나 고가수 용량 산정이 된 것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고, 그 다음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최대 부하 시간대의 급수량으로서 보통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1.5배에서 몇 배? 2배를 해서 우리가 하는 급수량을 시간 최대 예상,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고, 그래서 3번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고가수조 용량
방식에서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4번하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펌프 직송 방식의 송수량 결정할 경우에 사용하죠. 그러면 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개념은 이거는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평균 예상 급수량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3배에서 4배를 해요. 4배를 해가지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65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으로. 초당 할 수는 없잖아요. 초당 얼마를 공급하니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기준 잡는 게 순간이라는 것은 분을 기준 잡습니다. 분. 그래서 분당 그래서 65를 나누는 이 순간체. 왜냐하면 이 펌프 직송 방식은 무엇으로 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펌프로 다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순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탁 틀었는데 그 같은 분이죠. 물을 못 공급해 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간 평균의 3배에서 4배를 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60을 나눠줘서 구하는 게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최대 예상급 수량하고 순간 최대 예상급 수량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펌프하고 관련된 하나는 뭐다? 고가수조고 하나는 무엇이다? 펌프 직송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왠가 고가수조 방식은 이게 왜 필요 없는가 하면 고가수조는 고가수지 채워놓으면 되죠. 맞죠? 채워서 쓰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얘는 뭡니까? 지하 저수조의 물을 바로 펌핑에 올려야 되죠. 이게 순간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만약에 같이 아침에 출근한다 같이 막 샤워하는데 못 공급해 주면 돼, 안 돼요? 그럼 짜증내요? 짜증 안 나요? 물 안 나오면?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물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전화 오겠죠? 아니 자기는 샤워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라 했겠죠? 바뀌는 사람한테. 그래서 공부해 놓으시면 혹시나 해서 한번 봐두세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5번은 그냥 써놨는데 너무 길어서 안 쓸 것 같고 5번은 그래서 학교나 영화관 이거 있죠? 얘는 왠가 하면 휴식 시간에 집중이 되죠. 맞죠? 그래서 시간 최대나 순간 최대 둘 다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왠가 하면 영화관에는 어느 때 막 다 걸립니까? 영화 다 보고 나오면서 있죠? 아이 그동안 참았던 거 아닙니까? 영화 보면서 들락날락 할 수는 없죠. 영화 딱 보고 나오면서 됩니까? 동시에 나오죠. 동시에 나와서 화장실에 막 줄 서고 볼일 안 보고 싶은 사람 엘리베이터 앞에 다 모여있죠.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되는 건물의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계산하라 했죠. 단 거기 보면 유효 면적비 60%, 유효 면적당 거주인은 0.3인이고 1인 1당 급수량 200리터라고 해놨죠. 사용시간 10시. 사용시간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시면 가면 먼저 뭘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까? 저걸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일 급수량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일일 급수량은 시간 빼고 곱하면 돼요. 일일 급수량은 그냥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곱해 주시면 돼요. 계산식이 외우지 말고 계산식 제가 그래 안 가르쳐 줬습니다. 나오는데 다 곱하면 돼요. 15,000 주어졌죠. 15,000 곱하기 거기 보면 뭐에서 유효 면적비 60%죠. 0.6 곱하기 그리고 거주인은 0.3 곱하기 1인 1당 자 급수량이 얼마?
단위가 지금 최적이니까요. 그 최적으로 계산해서 해도 되고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죠? 1입방메단 1000리터야. 1000리터 이꼬르 1000kg 아닙니까? 1000kg 1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0.2로 대입을 해도 바로 대입을 하시면 편한 거고, 아니면 한산을 해줘야 돼. 공 3개 띄어야 되고. 요거는 200리터를 입방메터로 곤친 겁니다. 0.2 세제곱미터 이렇게 곤쳐서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없죠. 사용 시간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걸 다 곱해버리면 돼. 이걸 다 곱하면 1급수량이에요. 급수량은 간단해. 급수량은 부하니까 다 곱하면 돼.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은 제발 곱하면 안 돼. 1급수량이니까. 1급수량은 그냥 곱하면 돼. 다 셀이 곱하면 돼.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자 여러분도 이겁니다. 1급수량은 무조건 다 곱해버리면 돼. 자 그러면 이게 곱해버리면 542방메다가 나올 겁니다. 540 나오죠? 뜻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일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그러면 일일 급수량을 갖다가 사용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고, 시간은 주어지는 게 바로 이거 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시간을 제한 나머지 수치를 곱해버리면 돼요. 뭐 기구수가 주어지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막 부하량 그냥 막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급수량이 540이니까 건물의 사용시간 몇 시간? 10시간 나누면 되잖아요. 그한테 54 입방메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나와봤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건물 내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내가 나옵니다. 자, 고가수조 방식은 단수시 일정량 급수가 가능하다. 그럼 보면서 다 봅시다. 자, 이제 급수적인 측면은, 자, 고가수조는, 자, 여러분이 그죠? 고가수조 방식에 대해서는, 고가수조 방식은, 이거는 정전시하고 단수시 다 됐죠.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정전시는 전기가 가서 비상전원까지 안 들어갔다. 비상전력까지. 그러면 정전이 돼서 물을 못 퍼올리죠? 그러면 이건 고가수조 용량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수조 용량만큼 급수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수시는요, 물이 공급이 안 돼. 맞죠? 그럼 이미 저수조에 들어온 건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저수조 물량하고 고가수조 물량하고 있죠? 요거 용량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량만큼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이겁니다.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요거는 정전시는 급수 계속 할 수 있죠. 정전시는 급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수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을 안 했으니까. 이건 단수시는 안 되고요. 그런데 펌프 직송 방식하고 압력된 거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펌프가 가동돼야 돼요. 저 압력된 거하고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 가동 안 되면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원기가 공급이 안 되면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전시는 안 되지만 단수시는 저수조에 있는 물을 포올려 쓸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 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기본 원리, 방식을 내는 거하고 방식의 특징에서 정전시, 단수시, 압력 부분하고 몇 가지만 딱 수질 오염 가능성적인 측면하고 어떻게 공급하느냐, 원리 이런 것만 딱딱 공부해 놓으면요 시험은 쉬워요. 계속 그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맨날 문장만 조금씩 바뀔 뿐이고 계속 내는 겁니다. 똑같이는 못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단어는 바뀝니다. 계속. 시설계는 절대 똑같이 못 냅니다. 그래서 문장은 계속 바뀌면서 이 급수 방식은 계속 냅니다.
그리고 여기 똑똑해가지고 자기 고유가 있어가지고 절대 고집을 안 끌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나 공부하나 비슷해요. 점수가 회계원리나 민법 이런 건 공부해 놓으면 점수가 유동이 없는데 시설계로는 점수 유동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시험 내니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보고, 그다음에 2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 급수가 어떻게? 불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비나 타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합니다. 체크하세요. 수도 직결식이 자, 압력이 일정하다 하면 틀려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급수압력은 일정한 게 누가라 했어요? 고가 수조 방식이 수압이 일정하다. 그러면 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은 무슨 방식? 압력 탱크고요. 명심해 두시면 돼. 수압이 일정한 것은 누구다? 고가 수조입니다. 고가 수조 방식. 그 다음에 자 4번에 부스터 펌프에 의해서 가압 급수하는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자 우리가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상향 급수 방식 중에서 수압이 일정한 건 얘예요. 전체 방식 중에서 수압이 가장 일정한 건 뭐다? 고가 수조가 일정하고 상향 공급식이 세 가지잖아. 고가 탱크만 하향 공급식이고 나머지 뭐다? 상향 공급 방식이죠. 상향 공급 방식 중에서 수압은 바로 이 부스터 방식 그래도 가장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고가 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다 해서 틀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로 이용 가능성 누가 가장 높다? 고가 수조가 수지로 이용 가능성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 수지로 이용 가능성을 보는 것은 가능성은 압력 탱크 되겠죠. 가장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건 누구? 수도 직결 방식이네. 그럼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수도 직결식이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고가 수조 방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급수압력 변동이 적은 것은 맞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8번 문제 보시면 고가 수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당당히 나올 수 있고 자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넘버 2까지 잘하면 될 수 있어. 펌프 직송 방식까지. 그런데 나머지 방식들 압력 탱크나 수도 직결 방식은 개별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종합 문제로 지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먼저 1번에 고가 수조 및 배관은 동결 방지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부득이 한 경우를 제가 급수건 2에 연결해서 안 돼. 교차 배관 하지 말아야 이게. 교차 연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 및 수리를 위해서 한 개보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 가드에 따른 밸브류나 배관 부속 파손이 적고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수압 급수할 수 있다는 거 맞죠?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해서 OX, X입니다. 단수시 그 일정 시간 동안 급수 가능해. 지하 저수조나 고가 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봐두면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 그런데 자 고가 수조에서 조금 주의할 거 하나만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고가 수조 방식에서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까? 수압이 일정한 것은 이게 고가 수조에서 물을 이렇게 공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상층하고 하층이 일정하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압 크고요. 여기는 수압 적습니다. 여기는 수압이 적고 여기는 수압이 커요. 이 상하층에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이 일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수압이 일정하는 것은 그 사용마다 수전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사용 수전에서입니다. 사용 수전, 이 위생기구에서 사용 수전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압 적지만 여기에서는 요 수압만큼 작용이 된다 이게 요 수압만큼 수도만큼 맞죠? 그러면 이건 수압 적은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되는 거고 이거는 계속 수압 크게 일정하게 작용된다 이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층하고 하층이 수압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자 넘친가는 고가수조 방식의 급수설비에서 탱크의 안전 수위를 필요한 안전장치가 뭐다? 오버플로 파이프 넘친간 개념이 됩니다. 얘는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넘친간은 그래서 이제 넘친간은 이건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수위 확보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넘친간을 통해서 넘쳐 흐른 물은 간접 배수가 됩니다. 넘친간의 물은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간접 배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고가 수조의 수위 조절은 뭘로 한다? 수위 조절 개념은 플로트 스위치나 전곡봉 스위치로 합니다. 플로트 스위치로 많이 하고 아니면 전극봉 스위치 이걸로 수위 조절은 하고요. 수위 조절은 이걸로 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고층 건물의 급수 설비에서 조닝 이유는 급수 압력이 뭐다? 균등하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목적이 아니에요. 급수 조닝을 하면 시설비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됩니다. 조닝을 하면요 비용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조닝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가 지금 건물 60층이 한 대가 하나만 딱 해놓으면 비용은 적죠.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열받아 죽겠죠. 근데 조닝하면 여러 대 설치해가지고 뭐 아래쪽 뭐 따로 하면요 비용은 증가되죠. 우리도 여기 보면 자 홀수층, 짝수층 조닝하고 있죠. 맞아요? 조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그 건물은요, 그 건물이 전부 다 있잖아요. 하여튼 학원하고, 음식점하고, 뭐 이런 거 막 잔뜩 사람 많은 것만 있어가지고, 타면 복잡해 죽어요. 엘리베이터 타기 힘들어요. 너무 복잡습니다. 그래, 초반에 이제 안 그래도 속도도 느리고 이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처음부터 학생들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기다리면 못 타. 내려갔다 지하까지 내려갔다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올라가요. 자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는 계단으로 자주 올라다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2층 가는 사람이 왜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는데 이해가 안 가. 2층 가서 계단 올라가면 되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니야, 무릎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젊었어. 2층에 뭔가 하면 그 레스토랑인가 뭐 그 뭐죠? 돈 내고 들어가면 이렇게 먹는 거 있죠. 자기 자유로 먹는 거 있죠. 거기 있는 푸드 레스토랑이 있는데 맞아. 계단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있죠. 왜? 계단이 사고 날까 하나도 없던데 담배 못 피우라고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3번에 보시면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은 수리 점검에 편리하대. 자,
수리 점검이 편리한 건 누구라겠습니까? 상향입니다. 상향. 그래서 이제 하향급수배관법은 수리 점검은 불편해요. 근데 수리 점검 불편한데 수압은 어떻게? 일정합니다. 수압은 일정하고요. 수리 점검 불편해요. 그러면 상향급수배관법이 수리 점검이 편리합니다. 반대, 그러면 급수압은 일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하향급수배관법하고 상향급수가 반대예요. 그럼 하향급수배관법이 뭐다? 고가수조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다? 상향급수배관법이거든요. 상향급수배관법이 수리 점검이 편리합니다. 특히 이겁니다. 상향급수배관법을 하면요, 수평주간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향급수배관법을 하면 위에 물탱크 위에 있으니까 바로 뭐다? 배관이 최상층 천장 속에 보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점검이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급수배관 내 챔버를 설치하는 것은 습격작용 워테마 방지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챔버는 뭐다? 공기실이고 이런 거하고 막 헷갈리면 안 돼.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 있죠? 역류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하고 버큐um 브레이크,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공기 빼기 밸브, 그리고 이런 청소구 이런 거 있죠? 클린아웃 이런 거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에어챔버는 얘는 뭐다? 워테마다 습격작용 방지 목적이고요. 그리고 진공방지기는 급수오염을 방지하게 하는 거죠. 크로스 커넥션 방지죠. 급수오염 방지 목적이고요.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 빼기 밸브는 공기 제거해죠.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물의 흐름 원활이죠. 물의 흐름 원활 목적이고요. 그리고 청소구는 이거는 이제 배수관 이런 데서 뭐다? 찌꺼기죠. 막혔을 수리 점검하기 위해서 찌꺼기 제거죠. 찌꺼기 제거 내지 수리 점검을 편리하게 해서 편리 목적 청소구 클린아웃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거 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쪽 가겠죠. 뭐 다른 쪽은 아마 언급하겠죠. 이번 시험에 보시면 됩니다. 혼돈 없도록 좀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급수배관은 원심 펌프, 센츄리 퓨컬 펌프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각 급수 방식, 부스터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급수량에 따라 펌프의 대수 제어 운전하는 마다 정속 방식이 있었고, 회전수 제한은 변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전수 제한하는 것은 뭐 차이가 인버터 방식 형태를 많이 쓰죠. 뭐 주파수 변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때 정속 방식은 펌프를 병렬로 배치한다 했어요. 직렬로 배치한다? 병렬이죠? 병렬 배치입니다. 직렬로 배치를 하는 건 대표적인 것만 가르쳐 줄게요. 혹시나 해서. 직렬은, 전류계는 전기 쪽에서, 전압계는 이거는 병렬이에요. 전압적인, 이거는 병렬이고, 전압은. 그리고 전류계는 직렬입니다. 자, 그리고 부패 탱크, 부패실 있죠. 부패조 직렬 배치입니다. 부패전.
그게 침전시라 하거든. 그게 부패조는 우리가 알아둘 게 그건 직렬 배치입니다. 부패조. 부패 탱크 알죠? 그거는 저 정화조에서 했죠. 정화조에서 부패 탱크 방식, 현기성 처리 방식 했죠. 다 잊어먹었습니까? 네. 자, 그거는 직렬입니다. 혹시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상향급수 방식으로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가압급수 방식. 그리고 세 번째, 부하 설계와 기기의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에너지 낭비가 커집니다. 그리고 부스트 펌프 방식은 고가 탱크를 병용한다 해서 OX, X입니다. 고가 탱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펌프의 단락이 작기 때문에 압력 탱크를 병용할 수는 있어요. 압력 탱크를 병용은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은 고가 탱크를 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가 탱크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점 명심해요. 그래서 펌프의 단락을 단락은 고장을 단락이라게 단락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는 설치하지만 고가 탱크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고가수조 급수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수조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 용량 고가수조랑 같거나 더 크게 해야 돼. 지하 저수조가 작으면 안 되죠. 그리고 3번 펌프의 양수 펌프의 전동기 기동장치는 마그넷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수 펌프의 양수량 고가수조 수량을 이건 30분 안에 양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 30분. 그래가지고 이겁니다. 양수 펌프의 양수량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게, 고가수조를 한 시간 만에 채워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죠. 피크로도 많고 여기서 폴리면 관계없다. 옛날엔 이렇게 설계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설계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는 고가수조 용량을 크게 설계했어요. 크게 설계하니까 자꾸 수질 오염이 되잖아요. 안 써버리면. 시간 최대로 설계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고가수조 시간 최대 급수량으로 설계하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연유가 길어지면 물 오염 돼버려요. 회사들 막 쉬어버리죠. 아니면 아파트도 봅시다. 아파트도 보면 시간 최대 피크로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걸리잖아요. 그럼 연휴가 길어지면요 제대로 있나요? 일요일날 제대로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 제대로 일어나면서 가족 중에 몇 프로예요? 가족 4인 가족이다. 그럼 제대로 누가 일어나요? 엄마가 빨리 일어납니까? 우리 집은 저 혼자밖에 안 일어나는데, 저는 저 혼자만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온 동네 한 바퀴 돌고 전화 오면 그때서 들어갑니다. 제가 하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저는 무조건 푹 일어나지. 맨날 습관이 돼가지고 고의적으로 안 자는 이상 무조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일 할 거 다 하고 한 바퀴 돌고 전화 오면 그때서 들어가면 피크로드가 안 걸립니다. 그럼 문제가 이거죠. 물탱크에 물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 5일이죠. 주 5일이가 무조건 토요일로 쉬잖아요. 그러다가 연휴를 앞뒤로 더 걸리면 난리 나요. 그래서 물 오염돼.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고가 탱크 시간 최대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시간 평균 예상급수로 설계를 해버리고 펌프 용량을 폴리 주면 되잖아. 그러면 물은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옛날하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번 문제, 초고층 건물 있죠? 초고층 건물에서 옥상층과 중간층에 수조를 설치하는 이유는 바로 급수 조닝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층에도 고가 수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 한다?
급수 조닝한다. 그럼 급수 조닝의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급수 압력이죠? 압력이 균등하다. 그래서 수압을 갖다가 저층부가 수압이 큽니까? 고층부가 수압이 큽니까? 저층부가 수압이죠.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몇 번 된다? 3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압은 급수 조닝 압력은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급수 조닝 압력은 사무소일 때하고 아파트하고 약간 다르다 했죠. 아파트나 호텔의 경우는 얼마로 설계하는 0.3에서 0.4 이하로 설계하면 돼. 사무소라 그래서 아파트 먼저 합시다. 아파트나 이런 호텔은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30에서 40m마다 존을 구성해 주자 이 뜻입니다. 급수 존을. 그리고 사무소 일반 건물의 경우는 여기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더 커도 된다 이게.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이하로 설계하라. 그러면 40에서 50m를 하나의 존으로 구성해서 물을 공급해 주자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급수 설비의 오염 방지 대책을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는 가능한 어떻게? 짧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수조는 유입구와 유출 가능한 멀리 해야 돼요. 그래 물의 정체에 대한 오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조가 있을 때 유입구가 여기다 물 들어오는 데가. 그러면 유출구는 여기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출구를 이쪽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어떻게? 멀리 배치가 돼야지 물이 정체가 안 돼요. 만약에 같은 쪽에 이렇게 하면요, 물이 정체돼. 아니, 밑에 놓고 밑에 놓고 위에 게 정체되고. 그래서 정체가 되면 수질이 어떻게? 오염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대각선 방향, 멀리 배치해야 돼. 대각선 방향으로. 이 대각선 방향. 이런 멀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멀리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질 오염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수관을 다른 목적에 배관하고 연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 급수관을 교차 배관하면 안 돼? 급수관을 교차 배관하면 안 돼요. 교차 배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용존 산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배관유. 그래서 보통 배관유는 최근에 그래서 무슨 배관으로 갑니까? 스테인리스. 예.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음용수의 수조의 내면의 도료는 수지에 영향이 주지 않는 걸로 해줘. 그럼 옛날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요. 옛날은 뭘 썼는 강판을 썼어요. 수조에 내부를. 강판을 썼기 때문에 부식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도료를 칠해 줬었습니다. 저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옛날 저 단독주택 위에 보면 물탱크 있죠. 그 FRP로 된 물탱크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물탱크가 동그란데 이러지 말고요. 그거 물탱크 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건물은 안에, 수조 안에다 강판을 댔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도료를 칠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요새 뭐 스테인리스기나 뭐 다른 FRP 이런 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단수시 발생 일시적인 부하보로 인해서 배수의 역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어서 하거나 아니면 버큐um 브레이크 설치해 주라. 버큐um 브레이크가 뭐다? 진공 방지기죠. 진공 방지기. 그리고 14번 문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